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정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7주차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 7장 생태 체계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첫 시간으로 일반 체계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시간에는 생태학적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생태학적 그러면 왠지 뭐 그냥 과학, 자연 관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앞서 배운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사람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고 주요 개념들이 나왔었죠. 이 생태학적 이론은 왠지 제목만 들으면 그냥 자연관찰, 동화책, 뭐 관찰일기 이런 느낌이 나죠. 자, 일반 체계 이론과 어떻게 다른지 생태학적 이론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태학적 이론은 모든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대요. 이것은 생물 집단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찰하던 자연 생태학에서 발달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뭐 요즘에 과학이 발전하고 도시가 발달을 함에 따라서 점점 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생물 집단과 환경과의 관계를 봤다는 거죠. 자연 생태학에서 발달을 하게 됐고요. 독일의 생물학자 해켈에 의해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도 도입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 속의 인간을 봐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축농증이나 뭐 이런 거를 앓고 있으면 코가 많이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 축농증이 왜 생기나 봤더니 그 사람이 사는 그 동네가 공사장이 많은 동네여서 혹은 뭐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매우 악취가 나고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행사 수업을 할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닌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변비가 되게 심해요. 변비가 심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편식을 해서 야채라던가 과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심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집이어서 화장실 하나 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이 쓰는 집이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변이를 느꼈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왜 우리 화장실 가는 게 그 시기를 놓치면 우리 보통 가기 싫잖아요. 변이가 사라지듯이. 이제 그런 게 거듭되다 보면은 변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변비라는 개념이 그냥 그 사람 한 명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하면은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성공적인 상호 경험을 획득하는 어떤 유능성 이게 있다는 거죠. 환경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유능성. 네, 도대체 뭐가 유능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1강에서는 일반 체계 이론에서 주요 개념이 뭐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개방 체계, 폐쇄 체계, 시너지, 항상성, 뭐 홀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거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어떠한 다른 개념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속성이 나옵니다. 인간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의 속성을 보고 환경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니까. 남녀가
사귀게 되면 남자의 성격은 어떻고 여자의 성격은 어떤지를 보고 우리가 소개를 보면 해주잖아요. 너희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해주듯이 바로 이것도 인간과 환경을 각각 우리 보자는 거예요. 자, 인간의 속성 첫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란 일단은 둘 이상의 사람인 거죠. 혹은 사물, 하여튼 둘 이상인 거예요.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상태예요. 관계라는 거죠. 쟤네들이 되게 친한 관계야, 좋은 관계야, 안 좋은 관계야, 서먹서먹한 관계야. 아무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둘 이상이 쟤네 둘이 안 맞는 관계야. 원수 관계야. 뭐가 됐든 간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와 가정이며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태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딱 태어났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엄마와 아빠가 계시네요. 딱 태어났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누나나 형이나 오빠나 언니가 있네요. 동생은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또 딱 태어났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씨 집안 사람이네요. 이렇게 뭔가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타인과라는 개념은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기타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을 해봐도 가족 간의 사이가 좋은 사람, 친구 간의 사이가 좋은 사람, 혹은 부부 간의 사이가 좋은 사람, 아무튼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그만큼 성격이 좋고 이러겠죠.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성격 이상한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공감하시나요? 왜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다못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도 사람을 계속 만나고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학교를 와도 마찬가지고 알바를 가도 마찬가지고 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은 혼자 살게 되면은 아무하고도 관계를 안 맺나요? 택배 아저씨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경비 아저씨? 옆집 사람? 이렇게 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와 가정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인간관계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역할입니다. 특정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인이 어떤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그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기대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마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여러분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아마 확연하게 달라졌을걸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뭔가 도와주고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데 갑자기 3월달 되면서부터 넌 이제 대학생이 혼자 해야지. 알아서 해야지. 이제 성인이잖아. 이렇게 보통 취급을 하시죠. 특정 사회적 지위를 갖는 대학생 혹은 성인, 이 개인이 어떤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 혹은 그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기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제 성인 대접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여러분이 성인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갖는 기대가 바로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재미있는 강의, 유익한 강의를 기대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한 내에 출석 인정이 되는 기한 내에 사이버 강의를 열심히 수강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서로에게 갖는 기대인 거죠. 1년에 기대되는 행동 유형으로서 개인과 타인 간의 상호적 요구와 의미를 반영하는 사회적 행동 요구가 바로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제 생일날 저한테 만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하고 나가잖아요. 아, 또 생일 이벤트를 준비했네. 또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남자친구니까 제가 생일이면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고 기대를 한 거죠. 밥을 먹었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 이따 헤어질 때쯤 뭔가 빵하고 터트리려고 그러나? 우리 드라마가 다 사람을 배려 놓는다고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남자 주인공이 남주가 여주한테 멋진 막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거를 기대했죠. 그런데 밥을 먹고 뭐 차를 마시고 헤어지고 올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 생일을 까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까먹었으면 제가 그냥 서운하고 마는데 그날 저에게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나갔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싸웠죠. 너는 나하고 사귄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일 같은 날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네가 남자친구가 맞아? 왜냐면 저는 그 친구를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또 생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역할을 친구가 해주기를 저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역할은 바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1년에 기대되는 행동 유형으로서 개인과 타인 간의 상호적 요구와 의미를 반영하는 사회적 행동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영업직을 가게 되면은 이 직원을 내가 채용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거리를 따오기를 회사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거리를 물어오지 못하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뭐 회사에서 나가거나 다른 업무에 배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내적 요인입니다. 내적 요인은 뭐냐? 감정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신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뭔가 제가 제 생일을 네, 몰랐으니까 감정이 상했겠죠. 그 친구는 제 생일은 잊어버렸지만, 얘가 오늘 왜 이러지?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을 했겠죠.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역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은 바로 감정, 정서, 지각, 신념인 거죠. 만약에 그 친구가 여자친구니까 내가 생일을 어떻게든 챙겨줘야지, 잊지 말아야지 했으면은 그걸 지각하고 신념이 있었으면 반드시 지켰겠죠. 네, 갑자기 또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은 유능성이에요. 인간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생태학 이론에서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추운 지방에서 살아가려면 털옷을 입어야 되고 또 얼음으로 집을 짓죠. 더운 지방에 살아가려면 뭐 더운 지방은 음식이 금방 상하고 이러니까 보관 방법도 잘 알아야 되고요. 바로 이렇게 아주 필수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능성은 환경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근데 그 경험이 많을수록 확대가 되는데 뭐냐면은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우리 여러분들을 왜 보면은 내가 어떤 걸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부모님이 대신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부탁해서 누군가가 좀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죠. 결정장애처럼 우리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이 자기 효능감은 뒤에 가면 또 나오는 개념입니다. 내가 나를 믿냐는 거예요. 내가 판단이 옳았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남의 말은 절대 안 듣고 남들이 절대 아니라는데 자기 혼자 확신에 차가지고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러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기 확신을 갖고 환경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관계, 역할, 유능성.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환경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회적 환경입니다. 네, 그냥 환경은 뭐 자연 환경도 있지만 여기선 사회적 환경이에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친척, 누군가의 이웃이 됩니다.
더 자라서 나이를 먹게 되면은 누군가의 직장 동료가 되겠죠.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 등이 포함된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 체계를 우리는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해요. 이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의 성장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 거죠. 딱 태어났는데 우리 집에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또 주로 아는 사람이 교회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 체계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개인의 성장과 적응에. 그럼 나는 기독교적 문화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공서와 같은 행정조직, 학교, 경찰서, 이런 사회 서비스 기관들도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 집은 바로 경찰서 옆이에요. 그럼 왠지 든든하죠. 네, 왠지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 바로 이렇게 창문 밖으로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집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집이었는데 저희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놀러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모는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가 지켜주신대요. 밖에 십자가가 보이니까. 이렇게 늘 그런 걸 보니까 그것처럼 우리 집이 바로 경찰서 옆이다. 왠지 든든하잖아요.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범죄가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사람 심리가 경찰서가 괜히 옆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제 친구 일인데요. 제 친구가 주민센터, 동사무소라고 하죠. 주민센터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사를 왔으니까 전입신고할 때 되게 편하겠다 해서 가보니까 걔네 집부터가 동이 바뀐 거예요. 딱 동사무소까지가 A동이고 그 집부터 B동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요즘에 집값을 뭐 결정하는데 주변에 학군이 형성돼 있고 관공서라든가 마트, 백화점 뭐 이런 게 있고 교통이 편리하면 집값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이런 사회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이에요. 기후와 지리적 조건 이런 것들. 또 자연환경으로는 이런 게 있고 인위적 환경은 건축물, 대중매체, 교통체계 등과 같이 자연적 환경 내에 인간이 배치한 구조나 대상이 포함된다. 요즘에는 지하철역을 따라서 집을 짓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옛날에는 국철 1호선이 굉장히 핫했는데 요즘엔 제가 봤을 때 7호선 라인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7호선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뭐 경기권에 사셨던 분들, 광명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제 인천, 부평 이런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이 쉬워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지하철역에서 비를 맞지 않고 내내 지하로 연결되는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 집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죠. 이제 교통이 편리하고 역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에서 가까운 집, 무슨 부동산 강의 같은데, 혹은 거기서 아니면 마트가 가깝거나 학교가 가깝거나 주변에 대형 병원이 있거나 이런 것들 인간이 배치한 구조나 대상인데 그 중에 인기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기관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혐오시설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복지를 했는데 특히나 노인시설은 응급 상황도 많고 또 치매 노인도 많고 또 이제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노인시설이 주변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반대해요. 뭐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것도 보면 반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혐오시설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굉장히 집값이 뭐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뭔가 선호하는 건축물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 마트 아니면 백화점 아니면은 뭐 학교, 병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이게 바로 물리적 환경인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200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옵니다. 자연적 환경에는 낮과 밤, 하루, 계절, 1년이라는 리듬 변화가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인간의 모든 생활 속에 반영되어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뭐 한 20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거기서 모 통신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는 지금같이 체계가 완전히 확립이 안 될 때여서 교대로 근무를 했대요. 낮 근무, 밤 근무. 근데 밤 근무를 하고 나면 우리 몸이 밤에는 잠을 자게 되어 있는데 잠을 안 자고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아파트가 되게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는데 우리 집 아파트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을 가렸다. 그래서 햇볕이 안 들게 되면은 우울증도 생기고 뭐 집안 내에 곰팡이도 생기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공간과 시간적 리듬이라고 나옵니다. 공간은 개인의 안녕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예요. 우리 1인당 생활 공간들, 최소한 몇 명이 살아가려면 몇 평은 돼야 된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공간 안에 사회 서비스 기관, 병원, 공공기관 등의 같은 설계, 이런 것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너무 살기가 좋은데 병원이 너무 멀다. 그러면 응급 상황이 왔을 때에 그 병원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정말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인데. 혹은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건축물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또래 집단. 이사를 왔는데 내 또래가 없다. 여기는 다 애기들밖에 없다. 이러면 굉장히 재미가 없겠죠. 심리적인 어떤 거리감이 생기겠죠. 아니면은 내가 뭐 어느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는 다 좋은 동네에서만 온 애들이다.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학적 이론은 공간과 관련이 된 여러 변인들이 개인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건축물 이런 것 등 어떤 공간적인 것들, 또 그 공간적인 거에서 그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리적 환경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요즘에는 교통이 많이 편리해져서 대한민국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에요. 하지만 도심은 차가 무지 막히죠. 우리 학교도 보면 그래요. 저희 집에서 우리 학교까지 23km거든요. 근데 지하철로 오면 1시간 10분이 걸리는데 차를 갖고 오면 2시간이 걸려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중교통에 낑겨갖고 오고 싶겠어요, 지하철에. 하지만 차를 가지고 오면은 2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학교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웬만하면 차를 안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자, 사회 서비스 기관 이런 것도 내 영향을 미쳐가지고 병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설계와 같은 건축 양식, 또래 집단, 기능 집단과 같은 관계 영역, 심리적 거리감이나 정서적 공간과 같은 개인적 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은 자연 환경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인간관계 혹은 내가 생활하는 집 주변의 환경, 뭐 학교라든가 직장, 여기 주변의 환경, 또 그 주변에 얼마나 공간이 있는가, 또래 집단은 어떤가, 어떠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제주도로 귀촌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제주도라는 특성상 외부인이 잘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몇 대를 거쳐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거기서 살던 사람이라서 텃세가 너무 강해서 외부 인원을 굉장히 못 살게 군대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데 3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도 심리적인 거리감 혹은 정서적인 공간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공간과 시간적 리듬의 또 다른 것들은 시간적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시계를 따지는 시간상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위장 운동, 생리주기, 호흡, 맥박, 혈압과 같은 생리적 시간도 있습니다. 또
기관 및 연쇄 과정에 의한 감각의 발달과 같은 심리적 시간, 또 생활 사건의 시점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근거한 문화적 시간, 한 세대의 생활 양식과 관련된 사회적 시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 동네는 다 애를 일찍 낳아요, 보니까. 이건 바로 문화적 시간인 거예요. 나는 좀 공부도 하고 뭐하고 결혼을 늦게 하고 싶은데 이 동네 보니까 다 결혼을 일찍 했네. 또 애를 되게 많이 낳네. 또 이 동네는 아침 일찍 밥을 먹고 저녁도 뭐 되게 일찍 먹고 일찍 자네. 동네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생리적 시간 이런 것들은. 학교, 직장, 병원 등에서 사회적 시간 주기가 개인의 기본적인 시간 리듬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긴장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 노인복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노인시설은 입소시설이어서 들어와서 아예 사시는 거거든요. 하고 이제 집에를 안 가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데 조리사나 영양사가 퇴근을 해야 되니까 6시에 저녁을 드세요. 6시에. 그러면은 낮에 그 더운 여름에 낮에 그러니까 6시면은 해가 아직 화려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제 시계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저녁은 그냥 해가 지고 어두워져야 먹는 건데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저녁이냐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생리적 시간이 맞지 않는 거죠. 아니면 사회적 시간이 맞지 않는다던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올빼미형이에요. 아침 일찍 이렇게 뭘 하는 거 잘 못해요. 대신에 밤 늦게 새벽까지 밤은 잘 새요. 이런 사람이 아침 일찍 가서 뭐를 하는 거를 맡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생리적 시간 혹은 사회적 시간이에요. 이것들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201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시간적 리듬과 관련된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용자나 해당 지역사회에 시간적 리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시의 직장인들이 많은 복지관이면 무슨 프로그램을 저녁 시간에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경우는 농한기, 농번기에는 안 되겠죠. 추수를 하고 나서 좀 한가한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교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의 속성을 보고 환경의 특성을 봤으니까 그러면은 각각 특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를 봐야겠죠. 첫 번째는 적응이에요. 인간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최적합 상태에 놓이기 위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스스로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지금 자꾸 여름에 물이 더워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줄여도 기후를 변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무더위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둔다던가 뭔가 그렇죠.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비로 인한 어떤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비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짓는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맞게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 주변에 높은 건물이 들어오려고 한다.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많고 뭐 이래서 혹은 낮은 건물이 많아서 이 높은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조망권에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데에 들어오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적응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만이 적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게끔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한 사람만 한쪽에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이라는 대상과 환경이라는 대상이 그것이 자연 환경이든 혹은 정기적인 환경이든 사회적인 환경이든 모든 간에 그런 거죠. 내가
내가 저 조직과 너무너무 안 맞아. 그러면 그 조직하고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조직을 탈퇴하고 다른 조직과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적응을 맞춰가려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합성이에요. 개인의 적응력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속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도. 이러한 적합성은 전 세계에 걸쳐 인간과 사회 환경의 그 사이에 상호 교류를 통해 성취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흔히 쟤하고 나하고 정말 안 맞아. 걔는 되게 잘 맞아. 이게 바로 적합성이라는 거죠.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느냐. 근데 이게 한 번에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부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처음 잘 맞으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이런 걸 싫어하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거에 맞춰서 맞춤한다고 이야기하죠. 전 생애에 걸쳐서 꼭 사람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동네도 인정만 정말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10년 살고 20년 살다가 이제 조금 적응되는 거 이런 말 하잖아요. 개인을 둘러싸고 영향적인 요소들인 주요 타인, 사회 조직, 정치, 경제적 정책, 물리적 환경들이 개인의 성장과 달리 부정한 인형을 지대 적합성이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안 맞았는데 그럼 잘 맞는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이 있다는 거죠. 주요 타인과 맞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을 수는 없어. 주요 타인, 내 가족, 내 친구, 직장 동료, 지나가는 아저씨하고 맞을 없잖아요. 그죠? 사회 조직도 가만히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기는데 저쪽 있는 사람하고 맞겠죠. 나하고 조율하는 조직을 이야기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엑셀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것들 정치 문제적 만약에 내가 체스트 안에 아이를 낳으면 육아적 양육수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겠죠. 그게 마침 짰을 때 그래서 정부적인 안내가 편안한 거예요. 완전히 내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살만하다라고 느끼면 적합하다라는 표현을 자,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적합성과 반대겠죠. 개인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소와 그 요인과 개인 간의 교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이 지각한 것과 이러한 축적시키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개인의 능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예를 들면 나는 아직 한 시간을 사용해서 나왔는데 한 시간 안에 가는 게 내가 근데 차가 너무 막혀서 2시간이 지각했어요. 네. 자원을 활용하시는 능력에서 단순형이죠. 나는 한 시간을 예상했는데 도로를 별로 안 좋아서 2시간이 걸렸다. 이러면 스트레스가 받겠죠. 자, 이것은 불안이라든가 분노, 우울, 무력감 등의 감정이나 생리적인 상태, 얼굴에 빨개지고 머리가 열이 뭐 이런 거 혹은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데 누가 그쵸 막 화가 나고 학교 올 때 제가 아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했는데 정말 아침에 앉아서 너무 힘들게 오다 보니까 때로는 지하철 안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겠죠. 땀이 삐질삐질 난다던가, 열이 난다던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배가 아프다던가, 이러고 누가 툭 건드리면 말도 안 나가겠죠. 불안, 분노,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우울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봐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것들이 어떤 감정의 변화. 이런 게 계속 있다 보면은 성격도 변하게 만들고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감이나 자신감 상실이 올라온다는 거죠. 쟤는 성격이 이상해. 너무 화를 잘 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또 교류를 해야 되냐.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의 행동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환경이 온난화 때문에 너무 더워요. 그러면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들여놓고 미리미리 여름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뭐 시원한 동네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정서적 고통을 통제하기 위해서 개인이 수행하는 행동이에요. 명상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세 번째, 내적 자원입니다. 유능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문제 해결 기술들을 통해서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지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생각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좀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야. 남들도 다 이루고 사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바꿔갖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외적 자원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 혹은 사회적 관계망, 사회 서비스 기관 등. 가족이 너나 하니까 하는 거야. 정말 넌 지금 잘하고 있어. 넌 너무 훌륭해. 뭐 이렇게 말을 해준다던가. 사회적 관계망, 친구 통해서 뭐 수다를 떨고 이러면서, 혹은 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이런 스트레스를 좀 털어버린다던가 이런 것들.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사회 서비스 기관, 병원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거나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도 지어 드시고, 아니면은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나에게 좀 자기 효능감 혹은 자아 존중감, 유능감들을 좀 심어갈 수 있게 내 스스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좀 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태학적 이론이고요. 우리 아까 처음에 공부했던 일반 체계 이론과 이제 생태학적 이론을 믹스를 한 생태 체계 이론은 우리 세 번째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학적 이론이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네, 그런 개념이죠. 약간 주요 개념은 다르고, 또 아무튼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맞는 비슷한 개념이고요. 생태학적 이론은 뭔가 좀 과학적 분야에서 나왔던, 근데 이것들이 사회복지 분야에도 이것을 접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적응해가는 사회복지의 분야에서도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개념에서 출발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7주차 세 번째 시간에서는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이 두 개념을 믹스한 생태체계 이론은 과연 무엇과 비슷하고 무엇과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7주차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